네, 2024년 9월 9일입니다. 9월 9일. 네, 인사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국제 뉴스부터 빨리 좀 보면 딕 체니, 부시 대통령 시절에 조지 부시 대통령 그 아들 부시 시절에 8년간 부통령을 했던 딕 체니가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고 해리스를 지지하겠다. 이래가지고 뭐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났는데 이게 사실 딕 체니는 원래 그 공화당 내에서 제일 대표적인 반 트럼프적인 인물입니다. 지금 그래서 조지 부시 대통령도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한다고 아직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심정적으로는 트럼프에 대해서 맞듣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는 뭐 누구나 미국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딕 체니처럼 황당하게 공화당이면서 해리스를 지지하겠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조지 부시는. 근데 이 딕 체니 입장에서는 트럼프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2020년에 그 전까지는 뭐 반 트럼프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노골적이진 않았는데 2020년에 이제 의회 난입 뭐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반 트럼프 선언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본인의 상원의원, 본인의 와이오밍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2022년에 그것 때문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와이오밍이라는 주는 와이오밍이나 사우스다코다, 노스다코다 이런 그 중부에 있는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 이렇게 쭉 있는 주들은 완전 친공화당 그냥 아주 새빨간 당들이기 때문에 레드 스테이트 중에서도 아주 레드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한 번 상원의원에 당선되면 보통 30년, 40년씩 합니다. 이 딕 체니도 대표적으로 와이오밍주 상원의원을 30여 년 이상 한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런데 반 트럼프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상원의원 선거에 트럼프가 이제 저격 공천을 했다고 할까? 공천이 아니라 저격 후보를 내세우는 바람에 딕 체니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딕 체니의 딸도 있는데 딕 체니의 딸도 연방 하원의원을 했는데 딕 체니의 딸도 역시 트럼프에 의해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부녀는 트럼프의 대표적으로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한테 반발하는 그런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정도를 가지고 어느 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표현이 세죠. 미국 역사상 가장 위험한 인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니까. 네. 자, 이리스 와리리스 님이 이원석이 떠나기 전에 준석이 무고죄 무혐의 선물 주고 갔네요. 항소 가능하겠죠. 네. 이거 항고하면 되겠죠, 뭐. 예. 근데 저희가 고발한 건 아니니까. 제가 고발한 건 아니고 이제 그 가세현 차원에서 고발했기 때문에 아마 강신업 변호사가 항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나 재밌는 거는 이 지금 해리스 쪽의 부통령 후보가 연일 지금 뉴스가 되고 있는데 팀 월즈라는 미네소타 주지사, 그러니까 뭐 미네소타, 와이오밍, 위스콘신, 뭐 몬테나, 노스다코다, 사우스다코다, 뭐 이런 네바다, 뭐 이런 류의 중부에 있는 콜로라도, 뭐 이런 식의 그 중부에 있는 주들은 이름 한번 들어보기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주들이고 주로 우리가 이제 아는 거는 해안가, 이스트 코스트, 웨스트 코스트라고 하는 해안가에 있는 주들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죠. 실제 우리가 뭐 교역을 하거나 뭐 사업을 하거나 할 때 중서부에 있는 주들, 중부에 있는 주들하고는 별로 이렇게 엮일 일이 없고 주로 이제 뉴욕 아니면 캘리포니아인데 최근에 이제 텍사스가 좀 늘어났고요. 근데 이 미네소타 주지사인데 부통령 후보에 올랐고 그동안 이제 패션 자체가 굉장히 이 양반이 왜 후보가 됐냐면 왜 부통령 후보로 지명이 됐냐면 해리스가 갖고 있는 그 약간 페미니스트적인 이미지 그리고 약간 흑인 여성에다가 샌프란시스코라는 해변 도시 뭐 이런 어떤 도회적 이미지 이런 아주 전형적인 그 딱 이미지가 있거든요. 흑인으로서 출세한
여성이다라고 했을 때 갖는 아주 전형적인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백인들이 싫어하죠. 굉장히 싫어하는 이미지라서 그걸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 가장 적절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백인 중에서도 정말 털털한 백인, 완전 시골 아저씨 같은 그런 백인을 찾아서 팀 월즈가 지명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팀 월즈는 옷도 뭐 작업복, 잔뜩 흠집이 난 부츠, 그리고 빛바랜 야구 모자 뭐 이런 걸 쓰고 다니면서 굉장히 이제 백인들 표를 긁어 모으는데 이제 노력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최근에 시계를 하나 추가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74년도에 스위스의 스와치에서 인수를 한 브랜드입니다. 해밀턴이라는 브랜드인데, 해밀턴 카키필드라는 시계인데, 이게 이제 원래 이제 19세기 말 1892년 뭐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는 미국 육군 해군에 이 해리슨이 시계를 납품했었다는 거죠. 미국 브랜드였는데, 근데 이제 시계 산업 자체가 쇠퇴하면서 미국 내에서 1974년에 이제 스위스 브랜드에 인수가 됐는데, 아직도 하여간 저 해밀턴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미국 시계다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유명해졌냐면, 원래 아주 오래된 시계지만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서 뭐 여러분들 다들 보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뭐 최근 들어 가장 좋아하는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감독의 명작이죠, 명작. 예. 그리고 뭐 상대성 이론, 아니면 블랙홀, 시간 여행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물리학적으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이 자문한 킵손이라는 물리학자가, 이 킵손이 원래 유명했지만 이 영화 자문을 하고 나서 그러고 몇 년 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또 더 유명해졌죠. 인터스텔라에서 이 아버지가 딸에게, 결국 이제 아버지와 딸 얘기인데, 인터스텔라는 아버지가 딸에게 물려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해외가 아니라 우주로 이제 지구가 이제 멸망하는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우주로 개척하기 위해서 떠나가는데, 떠나기 전에 딸에게 주고 가는 시계입니다. 근데 사실 우주로 간다는 건 돌아오기 힘들다는 얘기인데, 그건 어떤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담은 시계가 그 해밀턴 카키머프라는 시계인데, 카키필드라는 시계인데, 그 시계를 이 팀 월즈가 차고 나오면서 또 패션 아이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시계 자체가 그렇게 싼 시계는 아니에요. 뭐 거의 1,000불 가까이 되기 때문에 싼 시계는 아닌데, 그래도 이 시계가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 이런 게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원님 감사합니다. 주말 사이에 구독자가 2,000명이나 늘었나요? 아마도 주말 사이에 문다의 문재인 이걸 썸네일을 단 방송들이 굉장히 조회수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서 구독자가 또 늘은 게 아닌가 싶은데, 역시 네, 요즘 뭐 이 시사 유튜버들이 다들 뭐 맛이 좀 갔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일관되게 얘기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런 걸 좀 인정을 해주시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자, 트럼프한테도 사법 리스크가 있었죠. 4건이나 되는 재판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대통령의 공적 행위, 대통령이 집권 기간 중에 했던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이거 처벌할 수 없다라는 판례를 딱 만들어내니까 이 재판들이 전부 지금 뭐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사실 이미 판결이 나와 있는데, 배심원들의 판결이 유죄로 나와 있는데, 이제 판사가 형량만 선고하면 되는 상황에서, 그게 그 선고기일이 9월 18일이었거든요. 근데 이 9월 18일을 이 판사가 11월 26일 대선 이후로 연기를 해버렸습니다. 이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만일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11월 26일 판결은 선고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관련된 4건의 이 기소된 사건들 모두 사실상 트럼프 대선엔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서 이재명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본인이 대선에 나가게만 되면 대선 1년 전쯤만 되면 이미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끌어가지고 재판 전체를 전부 연기시키겠다. 그러니까 그 대선 한 1년 전까지 대법원까지 확정되는 판결이 없으면 그러면 나머지 판결들은 전부 대선 이후로 연기하겠다. 이렇게 나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 우리도 지금 이재명에 대한 재판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대법원 판결이 하나가 뭐든지 간에 빨리 확정이 돼야지. 특히 빨리 확정될 수 있는 게 공직선거법입니다. 공직선거법이 빨리 확정이 돼서 이재명의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것이 확실해져야 그래야 이제 완벽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다. 1심 판결 몇 개 선고 나가지고는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뭐 트럼프 대선의 화보집이 67만 원이니까 돈 벌러 나왔냐 이러는데 디지털 포토카드, 운동화 뭐 이런 거. 네. 자, 일본 얘기를 좀 해보면 아버지보다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이 아버지도 사실 잘생긴 얼굴인데 고이즈미 전 총리도 잘생긴 얼굴인데 이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라는 일본 환경부 장관을 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을 했던 고이즈미 신지로가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기시다 총리가 지난주에 5일 6일 해가지고 왔다 갔죠. 와서 우리에게 사전 입국 심사 현실적으로 제일 우리한테 유리한 건 이제 사전 입국 심사제인데 그걸 선물해주고 갔는데 우리도 이제 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사전 입국 심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아예 일본 그 입국 심사관들이 한국에 와서 인천공항에서 일본 가는 사람들은 미리 심사를 해가지고 일본에 도착하면 그냥 본인인지 확인만 하고 나가게. 거기서 뭐 심사하고 이거 뭐 지문 찍고 사진 찍고 이런 절차를 굳이 거치지 않고 왜냐하면 입국할 때 가장 기분이 나쁘거든요. 어느 나라든지 특히 선진국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는 입국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또 입국 심사관들이 굉장히 짜증나게 하면 굉장히 입국하면서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도 서로 방지하고 뭐 출국하면서 심사를 하면 아무래도 여유가 있죠.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입국 심사를 미리 한다. 사전 심사를 한다. 이건 뭐 굉장히 우리한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근데 고이즈미 총리 후보는 긴자에서 대중연설을 했는데 약 5,000명 정도 지금도 도쿄도 무척 덥습니다. 우리보다 더 더운데 그 더운 와중에도 5,000명의 청중을 모아놓고 가두 연설을 함으로써 본인이 가장 유력한 총재 후보다라는 걸 과시했다 이런 거죠. 이건 뭐 어떤 이유에서 긴자에서 했냐? 이 고이즈미 아버지도 2002년도에 총재 경선에 나가면서 뭐 긴자하고 비슷하죠. 유라쿠조라는 곳에서 대중연설을 함으로써 총재 후보로서 자리매김을 했었는데 그걸 벤치마킹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자민당 총재 그리고 총리는 단순히 이제 뭐 당을 이끌고 정부를 이끌고 이것도 이거지만 다음 선거에서 그 자민당 의원들한테 얼마나 대중적 인기로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 자민당 총재 후보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거 유세를 하는데 그 후보들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제일 중요한 건 대중적 인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대중적 인기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다른 총재 후보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다. 이걸 보여줌으로써 총재 선거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그런 작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도 이걸 쫓아하고 싶지만 긴자 한거리에서 5,000명씩 모아서
유세할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중성이 이게 그 일본 내각제의 문제는 뭐냐면 일본 일단 자기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그럼 자기 지역만 딱 탄탄하게 가지고 있으면 외부에서 더 못 들어오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선수를 쌓아 나가면 결국 의원들과의 사이에서 무슨 관계, 파벌을 만들고 결국 뭐 돈 공급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잘하면 정치적 거물로 성장하는 거죠. 대중들하고는 유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거물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대중성은 전혀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긴자 한거리에 나갔을 때 심지어는 얼굴 못 알아보는 거물 정치인들도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워낙 또 정치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기도 한데 뭐 5선, 6선, 일본에서 5선, 6선은 뭐 별로 높은 게 아니라 10선, 20선 정도 돼야지 되는데 15선 뭐 18선 뭐 이 정도 돼야 거물 정치인 소리 듣는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긴자 한거리에 나갔을 때 국민들이 알아보나? 특히나 긴자 시민들이 알아본다? 도쿄 시민들이 알아본다? 그런 사람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만큼 대중적이지가 못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긴자에서 5천 명, 자기 지역구하고 전혀 관계없는 긴자에서 5천 명을 모아놓고 유세를 할 수 있다. 이건 대단한 일본 정치인으로서는 대단한 성과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을 압도한다. 이런 걸 뭐 보여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기시다 총리는 마지막으로 가면서 서울대를 또 찾아서 연설을 하고 갔었군요. 네, 네, 지금 일본 이 반일이 얼마나 철진한 말도 안 되는 얘기냐?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일본에 대한 어떤 막연한 거부감 내지는 반일 감정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일본을 한번 가보는 겁니다. 일본을 가보면 생각보다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상대 그리고 일단 생활 수준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 뭐 그렇게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도 않고 그렇지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세련된 면도 있고 정말 가까운 뭐 한 2시간 비행해서 가는 나라에 이렇게 우리랑 비슷하면서도 다른 그런 나라를 수시로 방문할 수 있을 정도다. 이게 어찌 보면 행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몇 명이 갔냐면 올해 상반기에만도 1217만 명이 갔습니다. 1월부터 6월 사이에. 그러니까 상반기에 국제선을 탑승한 사람이 4277만 명인데 그중에 4분의 1 정도가 일본을 갔거든요. 1217만 명. 그리고 7, 8월에만도 416만 명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몇 명이 갔냐면 올해만 1633만 명. 8월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연말까지 가면 2천만 명 이상, 거의 뭐 2,500만 명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올 한 해에만도 대한민국 국민의 반이 일본을 여행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 뭐 역대 최다인데 1년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본을 2,500만이 방문을 하는데 무슨 반일이니 어쩌니 해가면서 무슨 독도가 우리 땅이니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거 뭐하러 그렇게 떠들어대?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 입장이 독도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는 겁니다. 거론을 하면 할수록 분쟁 지역이라는 걸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알리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데 미쳤다고 그걸 떠들어댑니까? 제주도는 우리 땅, 마라도는 우리 땅, 연평도는 우리 땅. 연평도 백령도 같은 데들 우리 땅이라고 언제 선전하는 거 봤어요? 자기 아파트에 자기가 부동산 등기부에 자기 이름 딱 써 있으면 내 건데 이거 내 집이라고 밖에 나가서 떠들어대요?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는 내 집입니다 하고 앞에서 1인 시위해? 구청 앞에 가가지고 1인 시위하면서 이거 내 집이에요 이렇게 떠들어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등기부 띄워보고 담보 잡힌 거 없고 깨끗하면 오히려 돈 빌려달라고 해요. 돈 꺼달라고. 이거 담보 잡혀가지고 하면 내가 이자 낼 테니까 그 담보만 좀 제공해달라. 그렇게 덤벼들어. 왜 타임스퀘어
전광판에다가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독도 사진 그려놓고 이걸 해요. 미친 짓이지. 어? 아니 그 양반은 그거 하면서 돈 삥땅 졌다고 문제되지 않나? 그걸 또 자기 돈으로 하면 몰라. 그걸 또 모금을 해. 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숫자를 보고 1월부터 6월까지 1217만 명, 7월, 8월 동안 416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요런 수치로 하면 그러니까 상반기에 갔던 것만큼 하반기에 가게 되면 2,500만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지금 하반기에 더 가거든요, 원래 상반기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전 국민의 반 이상이 한 해에 일본을 간다는 건데, 그럼 2년이면 전 국민이 일본을 갔다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못 타는 사람들 빼놓으면 비행기 탈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일본 한번 갔다 온 거 비슷하게 되는데, 반일이 오히려 제가 느끼기에는 70년대, 80년대에는 이렇게까지 반일 얘기 안 했었거든요. 일본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우리가 일본 가가지고 계속 뭔가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수입해야 되고, 심지어는 일본 기술 빼돌리기도 많이 하고, 일본 상표 같은 것, 일본 거 그냥 카피를 무지무지하게 하고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뭘 비난했었냐면, 일본 여행 갔다 오면서 코끼리 밥통 사오는 아줌마들 가지고 엄청 욕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긴 했었지만 일본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반일반일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일본 문물을 습득하고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지. 그리고 위안부 얘기도 없었어요. 제가 느끼기로는 위안부라는 거 나오기 시작한 건 9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그전에는 아예 위안부 얘기 자체가 없었어요. 소니 워크맨 한번 갖고 다니는 게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고 그런 거지. 창씨개명 얘기도 그렇게 안 했어. 왜냐면 창씨개명을 실제로 했던 사람들이 다 생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창씨개명 했다고 뭐라 그러면 그 다음 자기 눈 찌르는 거지. 아니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다 창씨개명 했었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창씨개명한 거 호적등본 띄워보면 딱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창씨개명 했다고 난리를 치면, 그러니까 지금 창씨개명 얘기가 자꾸 바뀐 거는 가족관계 등록부로 바뀌면서 2006년 7년인가요? 8년인가요? 그때 가족관계 등록부로 바뀌면서 호적등본이 전부 재적등본으로 넘어가가지고 자기 호적등본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창씨개명 얘기라는 거지. 옛날 아버지 할아버지들 재적등본 한번 띄워보세요. 옆에 다 써 있습니다. 일본말 내자. 당시 조선 사람들 80%가 창씨개명을 했는데 무슨 창씨개명을 가지고 뭐 친일이니 반일이니 헛소리를 하고 있어. 창씨개명 안 하면 학교도 못 갔대요. 그런 일이 전혀 있지 않았는데 어머니 말씀이 틀린 겁니다. 어머니가 학교를 못 가셨나 봐요. 그 창씨개명 안 해서 못 갔다고 뻥을 치시는 모양인데,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그 저희가 여러 번 입증을 해드렸는데, 창씨개명 안 하면 학교를 못 가면 학교만 못 가냐, 뭐 아무것도 못 한다고 그렇게 교과서에 써놨는데, 아무것도 못하긴 뭘 아무것도 못해. 조선 총독부 관리들 중에도 한국 이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관리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럼 그 사람들은 뭘로 조선 총독부 관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왜곡도 말도 안 되지만 아예 날조하거나 반대로 쓰거나 거짓말로 쓰거나, 이건 진짜 사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역사를 가지고 소설을 쓰는 거죠. 있지 않았던 일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제일 대표적인 게 쌀을 수탈했다 라고 하는 건데, 저도 내내 쌀 수탈했다고 배웠죠. 수탈했다고 배웠는데 알고 보니까 수탈은 무슨 수탈을 해요. 수출을 한 거지, 쌀을. 그렇게 해서 오히려 돈을 번 사람들은 호남 평야 지역에 뭐 만석군, 이렇게 알려져 있는 10만석군, 만석군, 천석군, 이런 사람들, 호남 평야에서 쌀 수확해서 일본으로 수출한, 군산하고 목포가 왜 일제시대 때 항구로 컸는데요. 그 쌀 수출하다 보니까 커진 건데. 그러니까 엄마가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셨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과서 보고 잘못 배우신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 하시면서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를 했지,
직접 겪은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언제 겪었어? 본인이 창씨 개명을 해봤나요? 근데 진짜 당시의 1차 사료들을 들여다보면 교과서에는 전혀 없는 진짜 실제 내용들이. 아니, 그러니까 유명 고등학교, 중학교 그 당시에는 이제 선발하면 신문에 이름이 다 났어요. 그래서 그 신문들을 비교를 해보면 아니 일본 이름들도 있지만 한국 이름들도 많이 있어. 근데 어떻게 그럼 그 학교들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뭐 이런 학교들 유명한 학교들 그러니까 입학생 명단들이 쫙 신문에 나는데 보면 한국 이름이 엄청 많은데 어떻게 그 사람들 어떻게 들어간 거야 학교에? 최만식의 탕류에 미두가 나오죠. 미두는 이제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 쌀을 가지고 하는 선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미두를 좋아해가지고 미두 시장이 처음 열린 건 20년대 초반인데 마지막에 가서는 40한 2년까지 미두 시장이 열렸었나? 그런데 그때쯤 가서는 조선에서 생산하는 쌀 생산량이 조선 쌀을 가지고 이제 미두를 하는 건데 조선에서 생산하는 쌀 생산량을 다 수출하는 금액의 7배까지 미두 시장이 커졌다는 거죠. 선물 시장으로. 이병철 회장이 1938년에 삼성상해라는 거를 대구에다 여는데 그 삼성상해가 뭐 하는 회사냐? 쌀 장사하는 회사다. 쌀 생산하는 회사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쌀 장사하는 회사라고 알려졌는데 사실은 쌀 장사가 아니라 미두를 한 거죠. 쌀을 거래를 해야 미두 시장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으니까 사실은 미두를 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합격자 경기공립중학교 1941년입니다. 그럼 한참 정말 태평양 전쟁 시작하기 직전이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저기 한국 사람들 이름들 쫙쫙 있잖아요. 일본 이름으로 돼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 일본 이름으로 돼 있는 사람도 창씨 개명한 사람들이고 상당 부분 민주국교원 시험 아나운서 합격자 명단 뭐 저런 거 보더라도 다 보통 문관 합격자 명단 저게 이제 소위 말하는 행시죠. 행시 일종의 보통 문관이 명단에 있잖아요. 한국 이름이. SYOW님 도시의 도시의 농부님 참 한심하네요. 공부 좀 더 하고 방송하세요. 이런 방송이 대한민국에서 방송되고 있다는 게 한국은 아직 해방이 되지 않은 증거. 친일파들이 득세하는. 아유,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 마음이나 어떤 성정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지 말고 그냥 역사를 있는 그대로 좀 바라보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물론 독립을 쟁취했다고 믿고 싶죠. 우리가 독립군을 500만을 양성을 해가지고 당시 뭐 300만, 400만 군대를 가지고 있던 일본, 당시 세계 거의 최강의 미국과 싸우고 있는 일본과 우리가 전쟁을 해가지고 독립을 쟁취했으면 좋겠죠. 근데 그건 중국도 못한 일이거든요. 중국도 인구가 몇 배, 일본의 몇 배인 중국도 이 통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일본하고 상대해서 판판이 깨져가지고 남경까지 쫙 밀려가지고 아예 해안가가 다 날아가고 동남아까지 쫙 일본 군대한테 밀렸었는데 이 내륙 지방으로 완전히 다 후퇴해가지고 겨우 생존만 했었는데 국공 모두가 중국마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미국이 나서가지고 일본을 패망시킴으로써 중국도 해방이 되고 우리도 해방이 되고 동남아에 있는 모든 국가들 다 해방이 되고 해방이 됐던 겁니다. 그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왜 우리 독립군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쟁취한 것처럼 뻥을 치냐 이거죠. 냉정하게 조선이 패망해서 한일 합병이 됐을 때 당시 의병이 일어났던 곳이나 의병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양반 또는 양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의병을 했지 그냥
국민의 한 40%쯤 차지하고 있던 노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나 중인에 해당하는 사람들, 한 70% 사람들은 오히려 1909년, 1912년에 있었던 민정령 이런 걸로 이 산업공상뿐만 아니라 이 천민 뭐 이런 거, 그리고 특히 민정령 중에는 5대까지 이런 어떤 추적해서 위에 뭐 양반이었네, 뭐 상민이었네, 상놈이었네, 뭐 천민이었네, 뭐 중인이었네, 이런 거 따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를 만들어 놔가지고 오히려 그냥 한 70%의 조선 사람들은 그냥 왕조에서 그냥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위에를 차지했다. 그냥 그런 정도로만 생각했지 별 느낌 없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기 저 사람들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친일파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죠. 이광수, 이선희, 모윤숙, 뭐 최정희, 김동완 이런 사람들. 그리고 제일 웃긴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이 1910년대 토지조사령 지금 그 얘기를 하셔서 일본의 토지 국유화 얘기도 진실이 알려져야 된다고 하는데 카일님 감사합니다. 그 토지 국유화라고 하면서 조선에 들어와서 토지조사령, 임야조사령이라는 걸 10여 년간 하면서 조선 땅을 거의 40% 이상, 50% 가까이 수탈했다. 이거 누가 주장하냐면 그 이렇게 입술 튀어나온 독도 얘기하는 할아버지 있어요. 신용화?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주장해가지고 80년대부터 그 얘기가 상당히 많이 먹혔어요. 저는 그 국사 교과서에서 그걸 봤던 기억이 나요. 저희 80년대에 했던 국사 교과서에도 일본이 토지 수사를 했다. 토지 수사를 했다. 1910년대 토지조사령과 임야조사령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배웠었는데 이 신용화 이 양반이 실제 자료를 한 번도 보지도 않고 그냥 주장한 거예요. 저는 부동산 제가 뭐 원래 부동산 전문 부동산 변호사를 하면서 전국의 토지조사령, 임야조사령을 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드디스크에 다 있는데 이게 이제 언제 공개됐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공개가 돼가지고 일부 입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입수를 하게 돼서 그래서 제가 한번 전국토의 토지조사령, 임야조사령 해가지고 그 명단이 쫙 있는 거를 다 들춰봤어요.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를. 무슨 일본 사람들이 수탈을 하고 일제가 국유화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 그냥 당시 소유주,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한테 명단 딱 그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에 이름이 오르면 그 토지 그걸 사정이라 그러는데 토지 사정에서 임야조사부에 오르면 그러면 원천적 소유권을 인정받는 거예요. 원천적 소유권을. 그때 이후로 그 전에는 제대로 된 자료가 없으니까 소유권 인정 여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자료만으로 거기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원천적 소유권을 인정받는데 그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아무리 들여다봐도 국가 소유가 40% 되질 않아요. 종중 소유가 제일 많습니다. 종중이라는 걸로 이름을 못 올리니까 이제 공유자로 해서 이름을 올렸는데 종중 소유가 제일 많고 개인들 소유가 다 많고 일본 사람들 소유는 거의 없고 일본 사람들이 아직 그때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지금 남뜨항님이 맞아요. 토지 수탈, 토지를 뺏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통치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세금 문제를 매기기 위해서 그 토지조사랑 임야조사라면 토지의 등급을 쫙 나눠놔요. 그래서 등급에 따라서 세금을 매깁니다. 토지 재산세를 매기는 거죠. 네, 샌프란코28. 네. 카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을 뭐 친일을 하고 뭐 전 뭐 친한 일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네. 그리고 일본에서 공부한 적도 없고 친일을 하거나 뭐 일본에 도움을 주거나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우리 역사를 잘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잘 들여다봐야 배울 게 생기죠.
역사가 아니라 소설을 만들어 놓으면 소설에서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어? 아, 그럼 차라리 소설책을 읽지. 뭐하러 역사를 봐? 역사하고 소설의 차이는 뭐냐면 소설은 작가의 바람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 지게 하고 싶으면 지게 하면 되는 거고 누굴 이기게 하고 싶으면 이기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역사는 그게 아니잖아요. 어? 그 우리의 바람과 아무 상관없이 실제로 일이 벌어지고 일어났던 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바람대로 하면 우리가 왜 일본한테 병합이 돼? 어? 그때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국이 됐어야지. 일본이 메이지 유신할 때 우리도 무슨 뭐 고종 유신 같은 거 해가지고 일본 따라서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진작에 됐어야지. 왜 일본한테 먹혀? 우리 바람대로 역사가 흘러갔으면. 그러니까 그때 왜 일본한테 먹힐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 가지를 객관적으로 놓고 분석하고 배워야지 배움이 되지. 말도 안 되게 고종은 우리 조선을 지키려고 했는데 일본이 나쁘고 이완용이 나빠가지고 땅을 국가를 팔아먹은 걸로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배우면 하나도 역사에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고작 도시락 폭탄도 못 만들었죠, 제대로. 도시락 폭탄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에서 제대로 배우고 알자. 뭐 일본이 우리한테 해줘서 고맙다 이게 아니고 배우고 알자는 거죠. 정확하게 일본의 식민 지배 이런 걸 연구를 한 것 자료들을 보면 일본은 대만을 식민 지배하면서는 결국 나중에 대만에서 고무가 나오고 하는 바람에 천연 자원으로 해가지고 한 40여 일본은 1894년에 청일 전쟁의 대가로 대만을 1898년부터인가 지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우리보다 식민 지배 기간이 한 10몇 년 길어요. 근데 대만에서는 일본이 우리보다 대만 사람들이 일본을 우리보다 더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학살 사건 같은 게 없었어요. 오히려 장개석 군대가 대만에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대만 원주민들을 학살해가지고 대만 사람들은 이 본토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국민당의 주류인 본토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이 강하지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대만을 가보시면 느끼겠지만 대만에 있는 모든 오래된 무슨 그 건물들이라든지 무슨 역사 뭐 저쪽 하는 거 보면 일제시대 역사를 그대로 적어놔요. 자기들이 그때부터 시작했으면 그때부터가 자기들의 역사다 이렇게 적어놔. 아니 그게 맞으니까 굳이 그걸 왜 부인하냐고요. 마치 역사가 1948년에 시작한 것처럼 그 전에 걸 싹 지워? 굳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다 해놔요. 제가 그래도 최근에 좀 많이 변했다고 느끼는 거는 서울 공예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옛날 풍문여고인지 창덕여고인지를 건물에다가 만든 거죠. 덕성여고인가요? 어디죠? 거기 이 송현동 바로 옆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쪽인데 그 왼쪽에 서울 공예박물관이 있습니다. 서울 공예박물관이 있는데 한번 가보실 만한 게 서울 공예박물관은 일제시대 때의 역사도 그때 공예의 역사도 그대로 연결을 해요. 그때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끝나고 이왕가라고 해가지고 고종하고 순종 뭐 이쪽 그 이왕가 이씨왕가 이왕가라고 해서 그쪽에서 뭐 왕실 물품 같은 거 사용하고 뭐 이런 거 제작하고 하는 거 그런 것도 그대로 역사로 해놓고 일제시대 때 어디 뭐 어디가 무슨 일본 사람들이 경영하던 데고 어디는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경영하던 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울 안에 있는 주요 공예 물품들 판매하고 이런 데들을 다 표시해놓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야, 좀 많이 이제는 좀 많이 변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서울공예박물관은 아마 만들어진 지 한 5년, 6년 정도 됐나? 온리윤님 감사합니다. 풍문여고죠, 풍문여고. 네, 그 언도 풍문여고. 오른쪽에 덕성여고는 그대로 있는 거고 풍문여고가 참이애님 감사합니다.
아, 박선영이 서울교육과금 출마 포기했어요? 아이고,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리스 와리리스님. 아이오아이님 감사합니다. 인자 뚜껑 소리 안 할게요. 어. 네, 아이고 다행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설득을 했나? 예. 아, 이렇게 해서 하여간 누군가 한 명이 단일화가 돼야죠. 예, 다행입니다, 다행. 네. 자, 오늘 재밌어 하실 거가 하나 있어가지고 사후 이혼이라는 게 일본에는 있다 그래요. 사후 이혼. 사후 이혼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거 이런 제도 안 가지고 있는데 근데 보면 대충 일본에서 한 20년 전쯤에 시작이 되면 한 20년쯤 지나면 우리도 그게 아주 자연스러워져요. 여기 이 기사에는 어, 조론이라는 말 2003년인가 4년에 일본에서 조론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니까 우리도 그때는 황당했는데 지금 와서는 뭐 조영남 씨니 뭐니 조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후 이혼도 지금은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마 이거 민법에 들여오면 굉장히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뭐냐? 지금은 그냥 배우자가 죽으면 죽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러니까 죽은 남편의 시어머니 시아버지 여기 뭐 시댁하고의 관계 이런 건 그냥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오히려 뭐 시부모 안 찾아뵙는다고 시부모들이 뭐라고 하고 시댁 쪽에서 괜히 간섭하고 뭐 이런 거죠. 또 그리고 재산 문제도 또 애매하고 상속 문제도 좀 애매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가 상속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끊고 난 애들하고 내 생활 하련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도 이게 뭐가 이상하게 엮여 있으니까 골치 아프다 하는 분들은 사후 이혼 아예 그 시댁하고의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후 이혼인데 제가 보기엔 이거 우리나라도 들어오면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예전에는 결혼하고 1년에서 5년 사이에 이혼할 사람들은 다 이혼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옛날엔 그랬죠. 한 10년 전만 해도. 근데 황혼 이혼 소위 말하는 50대, 60대, 70대까지 가서 50대 이후 그 아이들 낳고 나서 50대 이후부터 하는 이혼을 소위 황혼 이혼 이렇게 얘기하는데 황혼 이혼의 비중이 이 초혼 이혼 그 한 5년 내에 이혼하는 비율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지금은. 2011년 기점으로 신혼이혼을 앞질렀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니까 근데 이거 보면 사후 이혼도 도입만 되면 충분히 예. 그러니까 재혼을 해야 끊어진다고 얘기하지만 재혼 안 하고 재혼은 안 하고 그 관계만 좀 끊고 싶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너무 지긋지긋하다 그래가지고 아 그렇죠. 재산 많으면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상속을 받아야 되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그걸 끊지 않겠지만 아니 그리고 아이들이 상속받는 건 이혼하고 상관없는 거죠. 어차피 죽은 배우자는 이혼 그 상속을 못 받는 거고 아이들은 어차피 그쪽에 대습 상속 형태로 해가지고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혼을 해도 아이들이 그쪽 시댁하고의 이 혈연은 끊어지지 않는 거니까 본인만 시댁하고 관계를 끊는 거죠. 더라도 정리하고 싶은 사람만은 아니 그러니까 죽고 나서도 정리를 해야지 안 하면 이게 더 골치 아프니까 예. 아 제도로 할 필요가 있냐고요.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면 그만이지. 근데 이제 그쪽에서 자꾸 연락하고 그러면 힘들죠. 예. 예.
며느리는 어차피 상속권 없기 때문에 이혼하면 끝이에요. 네. 이혼 복잡하게 사후 이혼까지 하면서 복잡할까요? 사후 이혼이? 사후 이혼은 복잡하지 않죠. 어차피 시댁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남편한테 일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후 이혼 형태를 택하면 굉장히 쉽게 네. 자, 9월 6일 날 결정이 났습니다. 만장일치로 불기소하기를 권고했다고. 15명인데 15명이 만장일치로 불기소해라. 14명이네요. 14명. 수심위에. 14명인데 14명이 모두 최종적으로 불기소 의견 냈고 공소 제기 의견 낸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네. 최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원석 총장조차도 한마디로 김건희 여사의 부적절한 처신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이거 하나로 끝났네요. 네.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했다고 해서 범죄는 아니다. 네. 불기소 권고를 존중하겠다. 이번 주 내로 불기소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뭐 여기는 또 다른 기사에는 수심위원이 15명이 했다고 나오고 수심위원장은 의견을 안 냈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수심위원장이고 나머지 수심위원들이 14명인데 그 14명 모두 아니면 수심위원이 15명인데 참석한 사람 한 명이 참석을 안 해서 14명이 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14명이냐 15명이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간 만장일치였다. 이거. 네. 자, 윤 대통령이 지도부하고 공식 만찬하는 거는 연기를 했는데 일부 최고위원과 일부 중진들과 관저 만찬을 8일에 관저에서 비공개 만찬을 했다. 수도권 중진의원,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 이렇게 해서 만찬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만찬에 장동혁, 한동훈은 초청을 못 받았다. 네. 초청을 못 받았다. 그러면서 용산에서는 한동훈 지도부와의 만남은 추석 후에 만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는 뭐 이런 뉴스만으로도 뭐 얘기 끝났다. 근데 지금 시사저널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한동훈, 이재명, 오세훈 차기 대선 결과 뭐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기사를 보면 오세훈, 한동훈이 동률이에요. 54대 35? 뭐 이런 식으로 동률로 나오는 걸 보면 지금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존재감 과시를 거의 하지 않고 그냥 시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35대 35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는 한동훈 대세로는 끝났다. 54대 35, 54대 35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섣불리 전당대회에 나와서 대표가 된 것이 많은 사람들이 굳이 저럴 필요가 있느냐. 다들 뭐 정치를 좀 아는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원외고 뭐 그런데 굳이 이걸 해가지고 총선을 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와서 이거 하는 게 대선을 나가려고 생각한다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 존재감이 사라질까봐 그런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컸던 거죠. 만일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으면 아마 대표에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배지도 안 달고 있고 그냥 이렇게 사라졌다가는 다시 회복 못한다. 그런 불안감이 결국 지금 영향력이 남아있을 때 빨리 나와야 된다. 이런 걸로 넘어갔는데 근데 결국 한동훈이 지금 내세울 수 있는 건 오로지 대세론 하나인데 그 대세론이 꺾여버리면 쉽지 않을 상황인 거죠. 네. 자, 지금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게 이제 점점 현실화가 되니까 김동연이 25만 원 지원하는 이 법에도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냐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냐 이재명표 현금살포법의 반기. 그랬더니 이제 뭐 민주당 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못 피하는 역시 어쩔 수 없다. 뭐 난리 법석이 났는데 어찌됐거나 아니 상식적인 거죠. 상식적인 거예요. 이재용한테 25만 원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에? 정의선한테 25만 원을 줘요? 최태원한테 25만 원을 주면 최태원은 어느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는지 알지도 못해. 그걸 줘야 돼? 미쳤어요? 최태원 마누라한테 줘야 돼? 마누라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 아니 줘야 되냐고. 미친 거죠. 전 국민 25만 원 이게 미친 짓이에요. 그 오히려 하위 50%에 50만 원씩을 준다? 그건 지금 많이들 하고 있지만 그건 오케이. 그건 오케이. 만일에 정말 지원을 해야 한다면. 우리 원래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데 입장은 뭐냐면요. 기본소득론을 주장하는 입장은 나머지 복지제도 다 없애자 이거예요. 다 없애고 그냥 기본소득으로 다 똑같이 줘버리면 오히려 지금 복지제도에서 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선별하고 나눠주고 뭐 하는 과정에서 그 비용이 더 많이 든다. 비용이 꽤 많이 든다. 관리 비용이 꽤 많이 든다. 이게 그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논리 중에 상당히 큰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워낙 이 금융계좌라든지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돼 있어서 거의 전 국민의 계좌를 다 알아. 그래서 계좌로 그냥 쏴주면 돼. 이게 그 사람한테 가는지 아니면 누구 딴 사람한테 가는지 어쩐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줘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가족 중에 한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이 다 먹어버리고 딴 사람들 안 주면 어떡하냐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명 한 명 줘야 된다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전 국민의 계좌를 다 알아. 그냥 계좌로 쏴주면 돼. 날 잡아서. 아예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냥 딱 날 잡아서 쫙 해도 그것도 쉬워요, 되게. 그러니까 그런 관리 비용이 별로 안 들어. 그리고 워낙 소득 파악도 투명하게 돼 있어서 하위 50%를 어떻게 구분하냐?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재산과 소득과 세금 신고한 것과 그리고 실제 카드 사용료 그리고 뭐 재산도 부동산과 동산 구분해가지고 무슨 차량 어떻게 소유하고 뭐 이런 것들과 아주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서 하위 50%딱 구분할 수 있어요. 전 국민 쫙 경제활동 인구 쫙 줄 세워가지고 그중에 70% 골라라 그러면 70% 고르고 50% 고르라 그러면 50% 고르고 시스템으로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국세청 시스템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요. 국세청 하는 거 보고 언제 놀라냐면 상속세 추적할 때 보면 깜짝 놀랍니다. 상속세 추적할 때 보면 상속세 신고 안 하고 있으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오거든요. 돌아가신 분 10년치 통장이 다 나와. 10년치 금융거래가 정말 샅샅이 다 나오고 10년치 신용카드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되어 있는 신용카드 사용 쫙 나옵니다. 빼도 박도 못해.
그러면 그거 놓고 동그라미 딱딱 쳐.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어? 여기서 돈이 이만큼이 빠져나갔는데 이거 어디로 갔냐? 이거 현금으로 빼나갔다. 그 중에 현금으로 뭐 5천만 원, 1억 뭐 이렇게 뺐다. 실제 현금으로 뺐다. 그럼 그건 다 그냥 증여 추정됩니다. 그거 설명 못하면. 마테오 무님 감사합니다. 네. 그게 채널마다 약간 뭐가 좀 안 되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슈퍼챗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상속재산 깔 때 몰랐던 거 막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지금도 여기도 얘기하셨는데 아버지 재산 증빙하라고 해서 봤는데 대한생명 보험이 나오더라. 몰랐던 보험 같은 거 막 등장하고 별별 게 다 나옵니다. 해외 계좌도 국세청에 있냐고. 해외 계좌도 다 파악 가능해요. 왜냐면 해외 계좌 신고를 해야 되거든. 네? 금융기관들한테 해서 어디로 주로 돈을 얼마를 보냈냐 이런 거 다 나와요. 해외 계좌에 있는 해외 계좌로 그러니까 연결된 계좌들이 나오죠. 어디로 보냈던 거, 어디로 돈을 보냈다 그런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소득을 해야 되는 중요한 논거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복지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하느니 일괄되게 돈 주는 게 차라리 낫다. 복지 비용, 관리 비용으로 10% 20%가 나가는 것보다 그게 낫다. 안 그렇다고요. 안 그래. 그러니까 하위 70%면 70%, 하위 50%면 50%딱 선별해서 지원하는 명분이 딱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주로 해오고 국민들이 정서도 아니 내가 뭐 그 30만 원, 25만 원 안 받아도 된다. 오히려 없는 사람들한테 더 줘라. 그러니까 주면야 뭐 기쁘게 받겠지만 굳이 정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네 돈 주는 것도 아니면서 생색은 더럽게 내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돈을 주면 인플레밖에 안 나요. 돈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1억씩 주지? 그러면 윤 대통령도 얘기한 거예요. 한 1억씩 주지 뭐하러 25만 원을 줘. 그러면 1억을 주면 일주일만 지나면 전 국민 1억 주고 나면 일주일만 지나면 설렁탕값 50만 원 됩니다. 근데 얘네들의 논리 중에 딱 또 뭐가 있냐. 이걸 지역화폐로 주자 이거예요. 왜 지역화폐로 주자 그러겠어. 뻔한 거지. 내내 말씀드리지만 낙전 수입이라는 게 있고 자기들 그 지역화폐 코나인이 뭐니 삥땅 이 공식적으로 돈이 돌아올 수 있는 저수지가 거기 있으니까 그걸 하자고 난리치는 거예요. 굳이 지역화폐로 하재. 이게 정책학을 조금이라도 배워본 분들은 다 알아요. 제일 좋은 뭔가 지원을 국민들한테 할 때 가장 효과가 좋은 건 현금입니다. 뭔가 칸막이를 치고 무슨 실물로 주거나 쌀로 주거나 뭘로 주고 무슨 다른 형태 다른 형태 현금이 아닌 다른 형태로 지원하는 건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효과가 반감돼. 현금으로 줘야 그 받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도 선물 받을 때 선물이 좋아요? 현금이 좋아요? 당연히 100이면 99명이 현금이 좋다 그러지 선물 좋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왜냐? 현금을 받아야 내가 쓰고 싶은 거에 쓰는 거야. 그 사람이 주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쓰고 싶은 게 중요한 건데 지역화폐? 저거 받으면 사람들 다 깡쳐요. 아니 100명을 세워놓고 물어봐. 현금이 좋냐? 지역화폐가 좋냐? 그러니까 얘네들은 현상을 반대로 해석한다니까? 진실을 얘기하면 화를 내요. 이 진성준이 미친놈 또 하는 소리 봐봐요. 금투세가 대다수 개미를 위한 거래. 아니라고 해서 지금 금투세 폐지하자는 건데 대만에서 이 비슷한 거 해가지고 주가 팍 떨어졌어요. 금투세 비슷한 세금 작년에 들어왔다가 주가 팍 떨어졌어. 대다수 개미들을 위한 거래. 지금 개미들이 싫다는데.
지금 이 불확실성 때문에 코스피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아무리 밸류업 하자고 난리를 쳐도 이런 빅 이슈가 불확실하게 있으면 주가가 오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재명과 문재인이 만났습니다. 만날 이유가 뭐 너무나 명백하죠. 둘 다 사법 리스크가 너무 커지고 있으니까 만나야지. 만나서 악소리라도 내야 뭔가 경고를 하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재밌는 건 문재인 얼굴이에요. 어? 도대체 뭘 한 거야? 쌍꺼풀 수술은 하고,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어? 얼굴 전체가. 뭐 살은 뭐 쪘다 빠졌다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얼굴이 너무 부어가지고 뭘 했길래 저렇게 부은 거예요? 단순히 쌍수해가지고는 저렇게 붓지 않고 필러를 어디다가 잔뜩 쳐넣나? 사실 저런 종류의 뭔가 시술들이 처음 막 하고 나면 얼굴이 굉장히 세게 보이거든. 싸나워 보이는데 문재인도 제가 여태까지 본 얼굴 중에 제일 사납게 생긴 표정이에요. 어? 그냥 이런 표정에서 갑자기 얼굴이 진짜 손을 많이 댔네. 이것저것. 얼굴이 다 달라. 손을 많이 댔어.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눈 밑에 푹 그게 되게 셌는데 머리도 많이 심었나 보네. 굉장히. 어떻게 나이를 먹었는데 또 젊어져. 10년 동안. 분명히 이재명이 문재인보다 작은데 저 키높이 구두 신어가지고 저 뒤에 선이 있어가지고 티가 나. 아니 한 7cm짜리 신고 다니나? 분명히 이재명이 문재인보다 한 5cm 작은데 어떻게 저렇게 한 5cm가 커 보여요? 힐을 신어. 아니 문재인도 170 뭐 근처쯤인데 제가 알기로는 근데 문재인보다는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보다는 문재인이 확실히 크거든요. 3cm에서 5cm 정도는 큰데 저렇게 차이가 나게 아니 이 문재인은 보면 자기 수염에 대해서 자신이 있나 봐. 이렇게 수염을 덥수로 이렇게 길렀을 때 저도 길러 보니까 이게 이런 데까지 좀 꽉 차야 이게 수염을 기르는 맛이 나는데 여기만 이렇게 나고 이렇게 나면 조금 이게 부끄러워요 좀. 네? 내시 수염 같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덥수룩 해야 되는데 내시는 수염 안 나나요? 예? 이방수염 이방수염 내시 수염이 아니라 이방수염. 음. 내시는 수염 안 나지. 예. 자, 이거 뭐 둘이 만난 건 뭐 무조건 이게 저 문다혜 때문이고 이재명은 이제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쫄아가지고 지금 그러는 건데 예. 하여간 이번 주에 한번 기대를 해보시죠. 이번 주 목요일 지금 월요일이니까 목요일 수목 근처쯤 가가지고 아마 대법원에서 이제 26일이 선고다라고 통보를 하게 될 것 같아요. 한 열흘 전에 통보를 하니까 26일이면 15일, 16일. 그러니까 추석 지나고 통보하면 너무 늦으니까 추석 전에 16일이니까 14일. 오늘부터 9, 10, 11, 12, 13, 13일. 13일쯤 통보를 해야 되나요? 13일쯤? 네. 근데 그 정치 보복.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과 이재명을 다 구속시키는 거, 그것만으로도 사실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한 거다. 사실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문재인 이후 5년 더 좌파 정권이 연장되는 거를 막은 것만으로도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사실 그렇게 평가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본인의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다른 성과 빼놓고 문재인과 이재명을 구속시켜서 정말 이 좌파들도 감옥 갈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통령 5년간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역대 뭐 우파 대통령들은 한두 명이 간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좌파 대통령들은 지금 3명 나왔는데 아직 1명도 안 갔다. 네. 자, 김민석은 하여간 의도가 도대체 뭐냐 의심스럽습니다. 뭐 반국가 세력을 얻어 언급, 계엄령 선포 위한 밑밥이다,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데, 아직도 자기가 내놓은 말을 주워넘길 수가 없으니까 별소리를 다 하고 있네요. 계엄 선포 시에 문재인, 이재명도 반국가 세력에 해당돼 척결 대상이다. 반국가 세력이 맞다고 자백을 하는 거예요. 반일 감정 선동하는 세력에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들어간다. 종전선언을 읊는 세력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해당한다. 자백을 하네, 자백을 해. 자기는 빼고 남들은 다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인가? 탁현민은 뭐예요? 누가 문재인 대통령 물어뜯으면 나도 기꺼이 물겠다. 어? 개네, 개. 문재인의 개야. 나의 문 대통령 물어뜯으면 나도 언제든 물겠다. 김민석은 반국가 세력이라는 자백하고 있고, 탁현민은 본인이 개라고 자백하는. 네. 나의 대통령은 내가 그를 알고 나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게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지 않았다.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하는 바보가 되도록 만들지 않았다. 이것이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하는 이유다. 얘가 아직 조사를 안 받아봐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네. 사람에게는 도리와 의리라는 게 있다. 삶이 팍팍하고 형편이 여의찮아 도리를 다하지 못해. 아니 그러니까 근데 탁현민한테는 그랬는데 왜 임종석과 조국은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소리만 하고 있는 거지? 탁현민만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다 조사받으러 가가지고 거부권에 진술 거부권 하고 있는데, 이 소리 이제 조사 한 번만 받아보면 이런 말 안 하지. 이런 색깔과 글 때문에 또다시 현실 정치 언저리로 끌려가더라도 오랫동안 이 웃음을 지키고 싶은, 탁현민도 그 자기 그 뭐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회사에다가 그 기획하고 이런 거 몇십억씩 던져주고 한 거, 이런 거 조사하면 바로 불려가서 저거 정부 행사 22건 수주하고 신생기획회가 3년간 매출액 30억 원, 저거 2022년까지 전부 다 뒤지면 상당히 많을 텐데 저거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저런 거 고발해서 저런 거 조사를 해야 돼요. 특정 업체 몰아준 거. 경제 공동체로 뇌물로 걸면 다 걸리지 저거는. 본인이 만들어 놓은 회사인데. 좋아요 또 부탁드리고요. 네. 동시 시청자 수가 거의 9,000명이 넘어갔네요. 네. 자, 오늘 인사이트는 그 스타칩, 만약에 슈퍼챗이 안 되시면 스타칩으로 QR 스타칩으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하시면 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문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겁니다. 네. 자, 오늘 인사이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